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포스코 대우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회사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이번 사명 변경이 포스코 대우의 그룹 편입 10년 차를 맞아 그룹사로서 소속감을 높이고 글로벌 종합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합병과 관련해 내달 초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조선 호황기를 맞는 지금이 매각의 적기이고 인력 구조 조정은 더 이상 없다면서 노조와 언제든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IT 전문 기업인 현대오토에버가 공모가를 48,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어선 금액으로 현대오토에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는 가운데 오는 28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월요일장인 오늘 우리의 시작은 장중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다가 기관의 매수세 속에서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 속에서 전기전자 업종은 하락했지만요.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끈 것은 운송장비와 화학 업종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랜만에 화장품주들의 상승도 돋보인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중국 쪽에서는요,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2% 넘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 주는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장인 오늘 이렇게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8% 상승한 2179.4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사 확인하시죠.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두 종목 모두 하락으로 마감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1% 넘는 하락 속에서 43,700원에, SK하이닉스는 67,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을 비롯해 포스코까지 하락합니다. 셀트리온은 1% 가까운 하락 속에서 20만 1,000원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역시 1.53% 빠진 25만 8,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4% 상승한 753.1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간신히 강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7만 3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신라젠도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86,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1% 넘는 상승 속에서 57만 8,0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2% 넘는 상승 속에서 93,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요,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과장님 아쉽게도 지난주 금요일장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쉬워하셨을 텐데 주말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주말 푹 쉬었고요. 재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연구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방송이 아마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투자에서 그 기간의 개념은 다르다.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변곡점에서 하루는 그냥 추세에 순응하는 하루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많고, 오늘장 분석 코너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기존의 패턴대로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코너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은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참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인 월요일과 내일장에 대한 부분 준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안에서 오늘장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앞서서 양시장 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과 상승을 꽤 많이 반복을 한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수급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좀 뒷받침해준 모습인데 전기전자 업종은 빠졌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시장 분석 다시 한번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 61선과 121선이 점점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러죠. 크로스가 이제 임박한 상태다. 이거 좀 특별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코스닥은 장중 내내 상승세 유지가 됐다가 결국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등락 원인을 살펴보면 역시 코스피는 기관 매수가 가장 영향이 있었고요. 수급상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운송 장비가 좋았습니다. 물론 화학도 좋았고 기타 그 업종도 뭐 좋은 것들도 있었죠. 근데 운송 장비가 워낙 시가총액이 높다 보니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북한 테마주들이 반등을 시도했고요. 특이사항으로 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업종이 동반 하락했어요. 사실 성격이 좀 다른 업종이거든요. 전기전자 업종은 좀 주도주 개념이고, 일단은, 뭐랄까요, 좀 성장주, 네, 그런 패턴의, 업종인데, 전기가스는 절대 가치주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와 전기가스 업종은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전기전자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좋으면은 뭐, 매출이라든가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성장주 개념의 업종이고요. 전기가스는 사실 변화가 없죠.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그 가스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뭐 크게 변화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대박도 없고 쪼박도 없다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업종이에요. 근데 두 개가 같이 하락했다. 이건 좀 특징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장이 좋으면 전기전자는 올라가고 전기가스가 내려가고 반대일 경우에는 장이 내려갈 때는 전기가스가 좋고 오히려 전기전자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오늘 아주 그 이색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코스닥은 대형주 하락에도 중소형주 상승으로 올라갔어요. 참 특이하죠. 보통 대형주가 왜 대형주입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대형주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것도 상당히 좀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게 더 편하겠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파란색이 61선입니다. 빨간색이 121선이에요. 크로스가 임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옆으로 지수가 횡보만 하더라도 61선이 120선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저한테 뭐라고 배우셨죠?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고 배웠죠.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차트를 참고하고 시장이 비정상적일 때는 차트를 참고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이제 임박한 차트가 맞아요. 그런데 1, 2월이 저는 비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61선이 120선을 뚫어준다고 하더라도 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도 구간입니다. 대충 120선 이상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구간이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예, 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이 간단합니다. 원리가 2월 25일이 고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고점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쯤에, 그러니까 한 이쯤 정도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대략 한 이쯤. 네. 그러면 절대로 이렇게 크로스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상승세의 전환이 이 방향에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이 방송 통해서 일만 하면 얘기했던 지수 기억나세요? 수정지수.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장이 끝나요. 그러면 수정지수로 적용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표면지수보다 한 5에서 10 정도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다. 이런 날이 있고요. 반대로 오늘은 표면지수가 이건데 오히려 5나 10 정도 더 내려가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정지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 정상적인 흐름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세 전에 임박한 게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물론 저의 기준이에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락 원인에서 이제 운송장비 말씀드렸었잖아요. 운송장비 잠깐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운송장비 같은 경우 오늘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덕분에 사실 지수가 그나마 강보합으로 마감한 거죠. 운송장비가 만약에 여기서 밀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마이너스로 마감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테마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반등 시대인데 이거는 제가 관심 용어 코너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코스닥이 이거 넘어가겠고요. 전기전자입니다. 보세요. 자, 이게 전기전자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작년 10월 하순 우리가 깨졌죠. 그 다음 1월 초순 2019년에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 코스피 지수는 작년 1월에 이제 최고점 찍고 나서 이제 흘러내리다가 급락하고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다 이렇게 가잖아요. 자, 전기전자 어떻습니까? 전기가스업종 어떻습니까? 놀랍죠. 작년 코스피가 2000 깨지기 전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에 2000 깨지기 전에 미리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2000이 다시 무너졌잖아요. 그때 위치가 여기였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평소에 말했던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죠? 네, 지수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가는 업종이 바로 전기가스 업종이에요. 맞죠? 자, 이번에 전기전자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10월 말에 2000선 처음 깨지고요. 그 다음에 1월 초에 또 2000선 처음 깨졌어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하냐면은, 왜 엉터리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똑같습니다. 지수가 이제 1월 초에 고점 찍고, 조정 좀 받다가 여름에 빠지고 했다가,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보다 훨씬 약했다는 거죠. 왜? 작년 10월 말에,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여기였어요. 10월 말에. 그러면 지수를 연동한다 그러면 여기가 맞거든요. 1월에도. 대충 이 정도쯤.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는 여기잖아요.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훨씬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약한 거는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전기전자는 하락할 때 오히려 수익 확률이 높은 업종이고요. 아닙니다. 전기가스 업종, 죄송합니다. 전기전자는 상승할 때 오히려 그 수익 확률이 높아요. 근데 두 개가 다 하락했다. 이거는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코스닥 100이니까 대형주겠죠? 어때요? 분명히 마이너스죠? 뭐 큰 마이너스는 아닌데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반면에 이번에 주경주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 보겠습니다. 어때요? 플러스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오늘 정확하게 제가 그 수치를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코스닥 종합 볼게요. 코스닥 종합을 보면, 0.64% 상승했습니다. 0.64%. 그런데, 코스닥, 대형주를 보면 0.02% 하락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미들, 중형주죠?
0.96%, 1%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소형주, 스몰이니까 이거는 1.01%. 그러니까 중형주 지수하고 소형주 지수하고 플러스 1% 내외로 이제 상승했고, 어쨌든 대형주가 약했어요. 근데도 전체적으로는 0.64% 상승했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그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좋게 해석하면은 종목순환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중소형주만 갖고도 지수가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지수는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중소형주가 아무리 강해도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좀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코너에서 거시작 시황과 그리고 내일장 전망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먼저 시장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61선과 121선 크로스를 좀 임박했다는 기술적 분석도 말씀해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장중 내는 상승세를 유지한 이후 결국 상승으로 좀 마감이 됐고, 그 안에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내용도 살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와 그리고 운송 장비의 강세 속에서 지수 상승이 좀 뒷받침이 됐고요. 코스닥은 북한 테마주의 전반적인 반등을 또 시도하면서 지수 상승 자체를 좀 이끈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살펴볼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학 과장님 어떤 종목들 좀 눈에 띄게 보셨을까요? 네, 인트로메딕과 신원 두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인트로메딕과 그리고 신원 두 가지 종목을 짚어주셨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먼저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5,920원에 마감이 됐고요. 신원은 6% 넘는 상승 속에서 2,03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갔고, 또 추세적인 그 급락 이후에 또 강력한 반등이 나와서 이거는 한번 좀 점검해 봐야겠다. 이래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사실 적정 주가는 낮아요.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여전히 1,50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근데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고 일단은 정리했다가 왜? 어쨌든 지금 호재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동안 몰렸던 분들은 아주 좋은 탈출 기회죠. 그런데 미국 보유자는 어떻게 하냐? 추격은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올라간 게 이제 조금씩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종목인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됐던 게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었죠, 이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 운이 좋게도 정말 상장 이후에 살짝 조정받을 때 거의 최저점 추천했어요. 그래갖고 한 50% 수익 내고 잘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300% 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호tur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오래 했지만은 제가 아주 절묘하게 적중했던 종목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가 바둑을 보면 그 수백 수를 서로 이제 오가잖아요. 그죠? 근데 프로 구단들 보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그 바둑 뒀던 그 순서를 다 기억하잖아요. 똑같이 저는 이런 거 다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계속 내려왔어요. 여기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왔죠. 반등 좀 나왔다. 결국 이제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여기서 엄청나게 급등했죠. 이게 이제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주 타고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어때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세력주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아니 이게 2017년에 뭐 대충 계산하면 뭐 2,700원대였다가 이게 무려 15,000원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거의 몇 배예요? 거의 한 6배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500%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여기 또 3,000원이 깨졌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주식이 참 어떻게 보면 오묘하고 어떻게 보면 엉터리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가 이렇게 변동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치주 신봉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뭐라 하잖아요. 가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물론 가치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움직이는데 이런 경우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1년도 안 돼갖고 거의 6배 가까이 갔다가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5분의 1 토막이 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개별주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엄청나게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현재 가격을 봤을 때 여기에요. 이 라인인데 내일 뭐 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매수 시점이 그러니까 뭐 여기가 됐든 이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래 가격이 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운이 좋은 거예요. 재료가 없었으면 이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거 안 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또 저의 차트 이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평택선의 차트 이론인데요. 메모해 두세요. 큰 시세가 났던 종목은 2년 안에 다시 가기가 어려워요. 2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뭐 세력이라 그러잖아요. 모아가는데 1년, 터는데 1년 걸려요. 개인들이야. 순식간에 100% 갔다가 0% 갔다가 가능하죠. 근데 속된 말로 이 작업하는 세력들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점 찍고 내려간 종목은 보통 2년 이내 특별한 경우 없으면 시세가 안 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엄청난 호재가 있어가지고 매수 일들이 가능하다. 뭐 이런 종목들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도 보세요. 여기서 거의 싼 고점 찍었잖아요. 싼 고점 찍고 나서 몇 년 동안 흘러내리는 겁니까? 이때가 이제 2015년이거든요. 여기까지 2017년까지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흘러내렸어요. 네, 여기까지 흘러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매세가 유발되는 요인이 있거나 뭐가 됐든 아니면 뭐 엄청난 호재가 있거나 이러면 예외인데 일반적으로는 어떤 큰 시세가 나고 이제 빠진 종목 있잖아요. 2년 안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여기서 고점 찍었잖아요. 여기서 밀렸으니 큰 시세 가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어쨌든 그렇게 대응했다가 설명드렸고, 신원 같은 경우는 보유자는 매도 관망이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인데, 신원 차트 보겠습니다. 신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죠. 참 안타깝게도 신원이 지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잖아요. 그죠? 결렬되고 나서 이제 급락했죠. 완전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2월 28일 날 합의가 안 되고 결렬됐다는 게 대낮부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폭락이 나오고 이제 밀려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락하는 종목이라고 해서 매일 빠지진 않거든요. 반대로 아무리 상승한 종목이라고 해서 매일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술적 반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테마는 사망 선고를 제가 내렸습니다. 최근에 뭐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좀 뭐 언론이라든가 청와대에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제 얘기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외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갖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떤 경제를 논할 때 그때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액면 그대로 얘기해요. 경제는 철저하게 이성적인 거니까. 근데 외교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수준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외교적 측면에서 10을 생각한다. 그러면 5 정도 얘기합니다. 표현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해요. 경제에서는 10을 생각한다. 그럼 10만큼 딱 얘기해요.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근데 정치는 어떤지 아세요? 어떤 때는 5 했다가, 어떤 때는 10 했다가. 네, 그게 정치예요. 그래서 보면 외교와 경제와 정치의 이 어떤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방송을 듣는 2030 세대는 알아주시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 회담 지속, 저치속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왜 그러냐면, 북미 정상, 2차 정상회담, 죄송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죠. 예, 미북 정상회담. 여기 전까지만 해도 기대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얘기했잖아요.
김정은의 결단이 뭐 곧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상반기는 끝났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하반기에 뭐가 있거나 아니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자기가 그랬잖아요. 서두르지 않겠다고. 뭐이 방송을 혹시나도 봤는지 제가 서두르지 말자 그러잖아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서두르지 않겠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는 약간의 시간에 쫓겨서 처음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에서 못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에서 하면 되는 거고 또 혹시라도 자기가 서둘러서 협상했다가 이게 미국의 미래에 뭔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 서두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트럼프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자기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지율 측면에서 북한 문제는 어떤 요소일까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한 사람들이 누구죠? 미국 유권자예요. 자,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뭘까요? 경제입니다, 경제. 일자리와 소득 플러스 자산의 균형적인 분배, 이거예요. 왜 그러냐? 속된 말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거나 말거나 미국의 안보는 전혀 이상 없거든요. 미국을 건들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러시아, 중국, 여기는 핵이 없습니까? 핵이 있다고 해서 불안할 것 같으면 떨겠죠. 근데 러시아, 중국조차도 미국은 절대 상대가 안 되는 나라예요. 군사력으로는. 속된 말로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해결하거나 말거나 경제가 안 좋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자꾸 압력 넣어갖고 금리 인상 못하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어쨌든 이 북한 테마주는 적어도 상반기는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던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를 지향하자 반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북한 관련 테마주들 또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유자는 현재 부근에서 매도 이후에 관망과 함께 미보유자에 대해서도 절대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반기 안에는 이 북한 테마주가 일단 다시 힘을 얻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도 해주셨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간과 화요일 2교시는 여러분들에게 교육 내용으로 다가가는 시간인데요. 자, 투자학개론은 일단 매매와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만한 갖가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학 과장님,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종목과 지수 연동성 비교입니다. 이것도 역시 100% 독창적인 평택촌놈의 분석 이론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에서 교육시켜드리는 내용, 저는 그 어떤 것도 베껴온 게 하나도 없어요. 100% 제가 다 맞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연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진화하는데 20년 전, 30년 전 방식 갖고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맨날 보조지표나 띄워놓고 그거 갖고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심하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수십 년 전에. 누구나 알고 있어요. 왕초보 빼고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안 보여드릴게요. 말로 설명할게요. 왜 그러냐면 차트 보여드리면 이거 솔직히 말해서 1시간도 강의해요. 근데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자, 고점과 저점일 때 이제 요걸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점 찍는 순간이 있고 저점 찍는 순간이 있잖아요. 장중에 보면 하루를 놓고 보는 거예요. 하루를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분봉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 종목이 있습니다. 세 종목이 있는데 각각 1, 2, 3순위로 나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지수 고점이 종목 고점보다 빠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9시 30분이 고점이었어요. 9시 30분. 그런데 어떤 우량주가 10시가 고점이야. 이게 1순위예요. 왜? 지수보다 강하니까. 지수는 9시 반에 고점 딱 찍고 내려가요. 근데 이 종목은 지수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데도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강한 거죠. 두 번째, 지수 고점과 종목 고점이 한 5분 이내로 차이가 납니다. 시간, 예를 들어서 뭐, 지수 고점이 9시 30분인데 종목 고점이 뭐 9시 뭐 33분이다. 그럼 거의 같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요. 네, 같다고 봐야 됩니다. 2순위고 3순위는 뭐냐? 지수 고점이 종목 고점보다 느리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점이 딱 10시에 찍었어. 오전 10시에. 근데 지수는 10시 반까지 상승했어. 이러면 이 종목은 지수보다 약한 거예요. 연동성이 떨어진다고 보죠. 어쨌든 약하다는 거 봐야 돼요. 어떤 상관관계로 봤을 때. 그러면 자, 세 종목이 있다고 봅시다. 세 종목. 근데 자, 어떤 종목은 1순위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그 고점 시간이 더 느려요. 어떤 건 거의 똑같아. 어떤 거는 오히려 종목 고점 찍고 내려가는데 지수는 계속 가.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 돼요.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1순위에 해당한다? 그럼 좀 더 올등할 수가 있죠. 조금 더. 왜? 더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수하고 거의 같다. 그럼 지수 보고 참고하면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라? 이거 뭐 이래 이겨? 아니 내 종목은 10시에 고점 찍었는데 지수는 더 가네 계속. 10시 반까지 약한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좀 더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반대로 저점은 어떨까요? 저점은 1순위가 뭐냐? 지수 저점이 종목 저점보다 느리다. 이게 1순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종목이 있어요. 오늘 장중에 10시에 저점을 찍었어요. 10시에 저점. 근데 코스피 지수는 10시 반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이 1순위입니다. 왜? 지수보다 강한 거죠. 자, 이 종목은 10시에 딱 저점 찍고 이제 조금씩 반등이 나와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수는 계속 내려가. 그럼 지수보다 강한 거죠. 저점을 빨리 찍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2순위는 역시 5분의 이내로 차이 나는 거. 그럼 3순위가 뭐냐? 지수 저점이 종목 저점보다 빠르다. 이게 뭐냐? 정반대죠. 1순위하고 정반대죠. 지수는 10시에 저점 찍고 이제 오늘 막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리고 어쨌든 뭐 많이 안 올라가도 이제 바닥 찍으면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막 힘겹게 하고 있는데 종목은 계속 빠지고 있어. 3순위죠.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1순위를 잡아야죠. 무슨 얘기냐? 이 종목과 지수 연동성 비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점에서 비교하는 거는 내가 매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좀 이게 강하다. 그럼 더 끌고 가. 예를 들어서 나는 목표를 플러스 20% 잡았어요. 근데 내 종목이 현재 1순위다. 그럼 25% 잡을 수 있겠죠. 반대로 나는 플러스 20%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플러스 15%예요. 근데 내게 3순위다. 그럼 그냥 던져야죠. 상황에 맞게 해야죠. 상황에 맞게. 머리가 나쁘고 단순한 사람들은 로봇 같잖아요. 사고가 경직돼 있잖아요.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점 뭐냐? 매수할 때입니다. 매수할 때. 자, 내가 어떤 세 종목을 보고 있어요. 어떤 걸 잡을까? 근데 한 종목은 1순위, 한 종목은 2순위, 한 종목은 3순위. 그럼 어떤 걸 잡아야 될까요? 1순위를 잡아야죠. 확률이 높아져요. 왜? 1순위 종목은 종목 저점이 더 빠른 거죠, 결국은. 지수 저점이 종목 저점보다 느리니까, 그죠? 그러면, 자, 1순위 종목은 이건 10시에 저점 찍고 어쨌든 조금씩 막 반등하려고 막 시도해. 근데 지수는 10시 반까지 계속 내려왔어. 그러면
지수가 30분 더 늦게 저점을 찍을 때까지도 이거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강한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고점은 매도할 때, 저점은 매수할 때 그때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인 투자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주식 전문가들도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독창적으로 저의 이론을 다 전달하고 있고요. 제가 솔직히 이 방송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진정한 강자가 되고 싶고 정말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내 이론을 연구 개발해서 발표하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여기저기 있던 거 다 짜깁기 해갖고 주식사 한 2년만 하면 다 하는데요. 그 방송에서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어쨌든 이 이론 상당히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2교시 투자 개론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종목과 지수 연동성 비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순위와 2순위, 3순위까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또 분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실제 시장에 좀 적용을 하셔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1882님의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더존비주온의 매수가 45,800원에 비중은 5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의 더존비주온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더존비주온은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45,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금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에 의하면 8,300원짜리예요. 근데 지금 45,000원대니까 대략 잡아도 5배 이상이죠. 근데 이제 그 고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기약점이에요. 왜? 과정상 비합리적인 매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요. 이건 아니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죠. 자, 평택촌놈 차트 이론이죠. 자, 추세가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하락이죠. 61선이 120선 이탈했으니까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5일선, 21선 탈 때 여러 번 있었어요. 자, 이때도 한 번 있었고요. 여기서도 한 번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결국 두 번째 이 박스. 여기서 매수했다가 이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 쉽게는 있었잖아요. 요 세 번째 박스에서 매수해도 지금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것도 저의 이론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당연하죠. 제가 만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2017년 3월부터 이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옛날 방송 그냥 아무나 막 보세요. 그러다 보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원칙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약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더존비주온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에 대한 고평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요. 수익을 10% 목표가 설정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8276님의 질문이고요. 메디포스트의 매수가 12만 원의 비중은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메디포스트의 종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메디포스트 종가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78,1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지금 10만 원대도 깨지면서 손실이 꽤 커진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메디포스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F학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패자의 전형적인 매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추가 후에 본전 또는 손절 대응하시고요. 적정 주가는 31,700원인데 뭐가 문제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했어요. 12만 원이면. 네, 그랬다가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랬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요. 거의 본전 근처까지 왔거든요. 본전 근처까지 왔는데 안 던졌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됐어요. 매수했다가 평가익이 될 수도 있지만 평가 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매수했다가 마이너스 10%
넘게 빠진 종목은 일단 실패한 매수예요. 이거는 마이너스 10% 정도가 아니죠. 한 20% 이상 빠졌어요. 그런데 본전 근처에 왔으면 던질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밀렸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이건 실패한 매수예요. 실패한 매수 꼭 본전이 아니더라도 적당히 마이너스 5라든가 마이너스 2, 3% 정도 오면 던져야 됩니다. 인정하고 던져야 돼요. 근데 이분은 매수가 안 오니까 또 홀딩한 거예요. 제가 그 개인의 3대 집착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매수가 집착,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집착하는 그 세 가지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매수가 집착이에요. 그것 때문에 손절 못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기다리면 본전 와요.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면서 잘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아니 본전 올 때까지 홀딩하는 방식으로 투자해서 그게 성공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식투자에서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본전이 와 언제가 되든 자 그렇게 하면 누가 실패할까요? 왜 그런 매매를 할까요? 매수가 집착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절대로 손해보고 못 팔아.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어떻게 됐느냐?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야? 이분은 팔 생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해, 돈도 손해봐, 주식도 완전히 이 매매 패턴 잘못 익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이 정석 투자를 봐야겠죠, 그죠?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메디포스트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손실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아쉬운 상황인데요. F학 좀 확인됐고요. 지금 가격대, 이 현재 가격대에서 일시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비중을 좀 늘리신 이후에 단가 좀 낮춰주시고 본전 또는 손절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3135님의 질문입니다. 웅진 싱크빅을 매수가 3,700원에 보유 중이시다라는 질문인데요. 비중을 좀 적어주지 않으셨네요. 오늘 웅진 싱크빅은 3,490원에 마감이 되면서 소폭 손실 구간이신데 자, 학 과장님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매수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디약점이고요. 전형적인 출력 매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해주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트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자, 웅진 싱크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학점은 D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 본전에 대한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4327님의 질문이고요. 동진 세미캠을 매수가 1,800원의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동진 세미캠 종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종가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1,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요. 자, 학 과장님, 동진 세미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약점입니다. 다소 성급한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렸던 매수하면 좋았는데 좀 급했어요.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하시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분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했거나 여기서 했거나 그럴 겁니다. 매수가격이. 근데 이쯤에서 해야죠. 21선 장중 이탈했을 때, 확실하게 종가 이탈했을 때, 아니면 어제나 오늘 여기서 했어야죠. 최소한 21선 조정은 받은 걸 들어가야죠. 놓치는 한이 있어. 그게 원래 원칙이에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약간 성급했다. 이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에 대해서 진단 도와주었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반등 시에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봅니다. 끝자리 9141님의 질문이고요. SP열셀을 매수가 31,000원의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SP열셀은 1% 넘게 빠지면서 26,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3,0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고평가된 가격에서 매수했죠. 그러니까 10배가 넘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분은 여러 가지로 잘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해달라. 그리고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좀 문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SPL셀은 C약점 확인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9364님의 질문이고요. 대면 코퍼레이션의 매수가 2,90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자, 오늘 대면 코퍼레이션은 2,085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역시 손실 구간이네요. 학 과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분은 사실 매수 자체가 크게 이렇게 문제된 건 아닌데 지수 연동형 종목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2월 25일 날 코스피가 고점 찍고 내려갈 때 이것도 흐름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좀 큰데 일단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면 코퍼레이션은 C약점 확인했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하셔라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까지 만나봤고요. 오늘 월요일장이었고 내일 화요일장에 대한 우리 시장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방향성 탐색 구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내일까지는. 그래서 내일 종가 기준으로 지수를 판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쉽게 말하면 뭐냐.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밀릴지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찌글찌글하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오전에는. 그런데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지수를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수 이상으로 끝났다. 그러면 조금 더 갈 수 있고요. 반대로 특정한 지수 아래로 끝났다. 그러면 더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측을 하지 않겠다고. 예측을 했다 또 실패하면 또 난리가 나니까 그냥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 종가 기준을 각자 판단해 주길 바라겠고요. 자, 더 중요한 얘기 할게요. 거시적 시장인데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분봉상으로, 단기적으로, 또 어떤 중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거시적으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경제와 안보예요. 경제와 안보. 정상적인 상황일 때, 안보가 별로 문제 없을 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만약에 안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해서 안보는 뭐 아니면 도의 문제거든요. 네. 아무 일이 안 생기거나 생기면 아주 심각한 거고요. 그게 안보고요. 경제는 정도의 문제죠, 정도. 좀 더 좋냐, 나쁘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삼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누굴 의식한 걸까요? 지금 북한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도와주는 데가 어딜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안보 문제는 일단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두 번째, 경제 문제에 있어서 최근에 IMF에서 경고를 했잖아요. 추경을 해라. 근데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현재 여기서 내수는 이미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수출마저 다운됐을 때 여러 가지로 어떤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 북한 문제가 안 되면 안보상의 위기가 있고요. 잘 되면 돈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국내도 지금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게 있고요. 지금 일본과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동맹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일본하고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80년대 후반까지 선진국 직전까지 갔다는 걸 아세요? 아르헨티나가. 선진국 직전까지 갔던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영국하고 등졌어요. 자, 영국하고 등지면 어떤 나라하고도 등지죠? 미국, 프랑스 다 등진 거예요. 결국 지금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삽니까? 저는 이걸 상당히 심각하게 봐요. 위기가 닥치고 어려울 때 현재 미국과 일본
이 두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주냐 이게 중요한데 외교 안보적 측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그 외교적 측면인데 그래서 저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나오든 밀리든 결국은 하락한다. 단기 시황은 제가 예측을 안 해드려도 거시적 시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장기 상방 배팅을 하지 말아달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향성 탐색 구간의 지속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그리고 내일장 종가 기준으로 지수를 다시 한번 좀 판단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 과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